지금 노르웨이가 한국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너무 비싸다며 중국산 LNG선을 선택했던 그들. 하지만 그 배가 북극해 한가운데서 폭발 직전에 놓였고 선원 32명 중 2명은 수은 중독과 급성 호흡 부전으로 쓰러졌기 때문이었는데요. 남은 시간은 고작 48시간. 유럽은 불가능하다며 손을 떼고 중국은 책임을 회피하며 뒤로 물러선 상황. 절망 속에서 선원들은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 노르웨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결국 단 하나,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울산의 조선 기술진, 의료진 두 곳을 향해 동시에 울린 긴급 SOS.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반전의 결과. 전 세계를 뒤흔든 이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널리 퍼져 우리 기술의 위대함이 전 세계로 더욱더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또 중국이 역시 문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틴 웨스트베르그, 53살입니다. 노르웨이 해운회사 노르딕 LNG 트랜스포트에서 28배째 선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다에서 보냈죠. 그 중에서도 LNG선은 특별했습니다. 영하 160도의 액화천연가스를 싣고 북극해를 오가는 일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컸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항해였습니다. 노르드스타 3호는 러시아 야말반도를 출발해 유럽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선원은 총 32명. 저는 갑판장으로서 탱크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잠에서 깬 건 알람 소리 때문이었어요. 한번 탱크의 압력계가 이상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어실로 뛰어갔을 때 선장님과 기관장이 이미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압력이 2.2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정상 수치는 1.8입니다. 선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관장은 즉시 탱크 내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죠. 저는 방한복을 챙겨 입고 에리크 라센과 함께 탱크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에리크는 37살의 기관보조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친구였죠. 우리는 함께 일한 지 6년째였어요. 탱크 외벽을 따라 내려가면서 저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금속이 타는 듯한 날카로운 냄새였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한번 탱크 하단부에서 가느다란 증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균열입니다. 에리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극저온 가스가 새고 있다는 걸. 우리는 즉시 제어실에 보고했습니다. 선장님은 본사에 긴급 연락을 취했고 노르웨이 본사는 중국 조선소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탱크 구역을 점검하던 중 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에서 쇠맛이 났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에리크는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에리크. 저는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제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다른 선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와 에리크는 의무실로 옮겨졌죠. 의무실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선인은 제 혈압을 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옆 침대에는 에리크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손가락에 끼고 있었고 숫자는 85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상이 98에서 100이니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선인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마르틴, 당신은 중금속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에리크는 급성 호흡부전입니다. 여기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다에서 28배를 보내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몸이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선장님은 본사에 긴급 의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노르웨이 본사는 유럽 전역의 병원에 연락을 취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극저온 가스 노출로 인한 중금속 중독은 치료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호흡부전이 이렇게 급격히 진행되면 일반 중환자실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던 중 오슬로 대학병원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서울 아산병원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 그리고 빠른 인터넷 속도 정도였죠. 하지만 선장님은 진지한 표징으로 말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독성대사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에크모 치료와 호흡재활 기술도 한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한편 배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 탱크의 압력이 2.3까지 올라갔어요. 기관장은 계산을 하더니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압력을 낮추지 못하면 폭발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배에는 32명이 타고 있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그리고 그중 저와 에리크는 이미 쓰러진 상태였죠. 노르웨이 본사는 중국 조선소에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48시간밖에 없는데 말이죠. 결국 본사는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이었어요. 그들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면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의무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지끈거렸고 입안의 쇠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에리크는 옆에서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에 희망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구해줄지. 노르웨이 본사의 긴급 회의실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들었어요. 그날 밤 오슬로 본사 건물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고요. 기술이사, 의료 담당자, 법무팀이 모두 모여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한 답이다. 울산 현대중공업과의 통화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들은 도면도 없이 사진 몇 장만 보고도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했어요. LNG 탱크 균열, 극저온 용접 결함, 압력 상승 속도까지. 현대중공업의 긴급대응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팀을 보내겠습니다. 동시에 서울 아산병원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저와 에리크의 상태를 설명하는 의무실 선의의 보고서가 팩스로 전송됐죠. 중금속 중독, 호흡부전, 급격한 악화. 아산병원의 독성대사센터장은 자료를 받자마자 중환자의학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은 농도가 이 정도면 일반적인 해독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고압산소 치료와 대사촉진을 결합해야 합니다. 호흡부전 환자는 에크모 없이는 한국까지 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병원장은 즉시 승인했습니다. 특수의료팀 출동. 서울에서 노르웨이까지 10,000km가 넘는 거리를 날아가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조선소였어요. 노르웨이 본사가 중국 측에 상세한 기술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용접 기록, 자재 명세서, 품질 검사 보고서. 모든 것이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차단됐죠. 심지어 저와 에리크가 흡입한 가스의 성분 분석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의무 기록 제출 불가. 그 짧은 팩스 한 장이 전부였어요. 노르웨이 본사는 분노했습니다. 기술이사는 회의실 책상을 내리쳤고 의료 담당자는 중국 대사관에 항해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중국 측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고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신들이 만든 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전 세계 발주가 취소될 테니까요. 선장님은 위성전화로 본사와 통화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중국은 배를 생각하고 한국은 사람을 생각한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측은 단 한 번도 비용을 먼저 묻지 않았어요. 현대중공업은 일단 살리고 나중에 계산하자고 했고 서울 아산병원은 환자부터 안정시키자고 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직접 분석하겠다고
시간이 없으면 더 빨리 움직이겠다고 했죠. 저는 의무실 침대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희가 위성전화 내용을 간간히 전해줬거든요. 제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고 가끔 시야가 이중으로 보였습니다. 입안의 쇠맛은 더 진해졌고 구역질이 올라왔죠. 에리크는 더 심각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2까지 떨어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들썩였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선희는 산소 마스크의 유량을 최대로 올렸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마르틴. 에리크가 가까스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우리 살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온대. 곧. 그때 위성전화가 울렸습니다. 선장님이 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울산에서 기술팀이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의료팀도 출발합니다. 둘 다 오늘 밤 안에 도착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어요. 정말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 도착한다 해도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그날 오후 한 번 탱크의 압력이 2.5까지 올라갔습니다. 48시간의 절반이 지났고 위험 수치는 3.0이었어요. 기관장은 모든 선원에게 비상 대피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만약 압력이 2.8을 넘으면 우리는 배를 버리고 구명보트로 탈출해야 했죠. 하지만 저와 에리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구명보트에 실린다 해도 북극해 한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선희는 본사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두 환자를 헬기로 먼저 이송할 수 없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부정적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 헬기 항속거리를 벗어나 있었고 날씨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와 함께 있어야 했죠. 저녁이 되자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북극의 밤은 길고 어두웠어요. 의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검은 바다와 떠다니는 얼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로 고향 베르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두 딸.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어요. 마르틴. 선장님이 의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 침대 사이에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한국 의료팀이 지금 노르웨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12시간 후면 트롬세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배로 올 겁니다. 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울산 팀도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극해에서 이런 작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선장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는 수밖에 없었죠. 한국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에리크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렸고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 그 희망은 10,000km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의학과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장면을 담당 의사에게서 들었어요. 독성대사센터장 박정민 교수와 중환자의학과장 김태준 교수가 마주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저와 에리크의 의무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은 농도가 측정 상한을 넘었습니다. 박정민 교수가 혈액 검사 결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병원 장비로는 정확한 수치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일반적인 중금속 중독이 아닙니다. 극저온 상태에서 금속성 미립자가 폐포 깊숙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유럽에는 이런 케이스를 다룰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에리크의 기록을 넘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78. 일반 산소 공급으로는 한계입니다. 에크모를 달지 않으면 한국까지 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직접 노르웨이로 가야 합니다. 회의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병원장은 즉시 특수의료팀 출동을 승인했고 2시간 후 김포공항에서 전용기가 대기하게 됐습니다. 에크모 장비,
고압산소 치료기, 특수해독제, 대사촉진제. 모든 장비가 실렸죠. 팀은 총 6명이었습니다. 김태준 교수를 포함한 중환자 전문의 2, 에크모 전문 간호사 2, 독성 전문의 1명, 그리고 호흡치료사 1명. 그들은 서울을 떠나 노르웨이 트롬세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같은 시각, 울산 현대중공업 긴급대응센터에서도 팀이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LNG선 전문 용접기사 5명, 구조설계 엔지니어 3, 극저온 장비 전문가 2. 팀장은 28년 경력의 최연소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48시간입니다. 그중 24시간은 이동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 작업 시간은 24시간뿐입니다. 최연수 씨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실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오차가 32명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들은 특수 용접 장비와 극저온 패치 자재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했죠. 노르웨이 북부를 거쳐 북극해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움직임을 몰랐습니다. 의무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제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손발의 떨림이 심해졌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가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딸들의 목소리, 아내의 웃음소리. 아빠, 언제 와? 작은 딸 엘리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죠. 에리크는 더 위독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75까지 떨어졌어요. 선희는 산소 마스크를 인공호흡기로 교체했지만 그것도 한계였습니다. 에리크의 입술은 완전히 파래졌고 손톱도 청색증을 보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버텨, 에리크. 저는 침대에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온대. 에리크가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살 수 있을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들을 믿어보자. 그날 밤, 한 번 탱크의 압력이 2.6까지 올라갔습니다. 위험 수치인 3.0까지 0.4밖에 남지 않았어요. 기관장은 비상등을 켰고 모든 선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갑판에는 구명보트가 대기했죠. 선장님이 다시 의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한국 의료팀이 트롬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헬기로 이동 중입니다. 3시간 후면 우리 배에 도착합니다. 울산 팀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도 트롬세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오고 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정말 3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 북극해의 날씨는 예측 불가능했거든요. 폭풍이 오면 헬기는 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의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죠. 하지만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곧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다.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선희가 저를 부축해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헬기 2대가 갑판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헬기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들은 커다란 장비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헬기에서는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죠. 그들도 무거운 장비를 끌고 내렸습니다. 한국 팀이었습니다. 의료팀이 의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김태준 교수였어요.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에리크에게 다가가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확인했어요. 73입니다. 즉시 에크모를 달아야 합니다. 그의 말에 간호사 2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장비를 펼치고 에리크의 팔에 정맥 라인을 확보했어요. 김태준 교수는 초음파 기계로 에리크의 목을 스캔하더니 정확한 위치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에리크는 신음을 냈지만 저항하지 않았어요. 에크모 삽입 완료. 펌프 가동.
에리크의 혈액이 기계로 들어가 산소를 공급받고 다시 몸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마르틴 웨스트베르그 씨죠?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은 중독 증상이 심각합니다. 지금부터 특수 해독제를 투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 준비도 하겠습니다. 박정민 교수가 다가와 제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챔버 같은 장비를 제 침대 옆에 설치했습니다. 이건 간이 고압산소 장비입니다. 배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소형화한 거예요. 당신의 혈액 속 수은을 빠르게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였어요. 갑판에서는 울산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연수 씨가 한 번 탱크 앞에 서서 균열 부위를 손전등으로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균열의 길이를 재더니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균열 길이 15cm, 깊이는 2mm 이상. 극저온 패치와 냉동 용접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작업 시간은 20시간. 시작합니다. 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특수 용접 장비를 설치하고 극저온용 보호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탱크 벽면에 패치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무실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북극해 한가운데서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정민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감사하기 이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살 수 있을 거라는. 헬기가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갑판에서는 용접 불빛이 깜박였고 의무실에서는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해독제가 들어간 뒤로 손발의 떨림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머리는 여전히 무겁고 입안의 쇠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정민 교수는 제 혈압을 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은이 간과 신장에 축적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독제로는 부족해요. 고압산소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가 투명한 마스크를 제 얼굴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챔버 안으로 산소가 주입되기 시작했어요. 압력이 높아지면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숨쉬기는 조금 편해졌죠. 20분간 유지하겠습니다.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박정민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불편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이게 저를 살릴 수 있다면요. 옆 침대의 에리크는 에크모 기계에 연결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입술의 청색은 조금 옅어진 것 같았어요. 산소 포화도는 92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에리크의 차트를 확인하며 중환자 간호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폐 속의 독성 입자가 너무 많습니다. 에크모만으로는 부족해요. 한국에 도착하면 즉시 폐쇄정을 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이동이 가능할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에크모를 유지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가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최대한 조심해야 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불안해졌습니다. 북극해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었어요. 파도가 높을 때는 배가 심하게 흔들렸죠. 에리크가 그 흔들림을 견딜 수 있을까? 갑판에서는 울산팀의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최연수 씨와 용접 기사들이 한 번 탱크 벽면에 매달려 있었어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극저온 용접을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용접 기사 중 한 명인 김성철 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용접봉을 잡고 균열 부위에 정확히 대었어요. 파란 불꽃이 튀었고 금속이 녹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온도 영하 160도 유지. 용접 속도 분당 2cm. 최연수 씨가 지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빠르면 2차 균열이 생깁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김성철 씨는 숨을 참으며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15cm의 균열을 막기 위해 그는 밀리미터 단위로 용접봉을 움직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균열의 3분의 1이 막혔어요. 하지만 탱크의 압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7. 위험 수치까지 0.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압력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이 속도면 18시간 안에 3.0에 도달합니다. 최연수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작업 속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팀원들이 교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용접을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패치를 준비했어요. 쉬는 시간은 5분도 안 됐습니다. 그들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죠. 의무실에서 저는 고압산소 치료를 마쳤습니다. 마스크를 벗자 숨이 조금 편해진 느낌이었어요. 박정민 교수가 다시 제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수은 농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 수준입니다. 1시간 후 다시 치료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완전히 나으려면.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석 달입니다. 수은은 쉽게 빠지지 않아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석 달. 그 말을 듣자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니었죠.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갑판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압력 2.8. 제어실의 경보가 울렸습니다. 위험 수치까지 0.2밖에 남지 않았어요. 선장님이 의무실로 뛰어왔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모든 선원 대피 준비. 김태준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환자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폭발하면. 그래서 울산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김태준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을 믿어야 합니다. 선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어실로 뛰어갔어요. 갑판에서는 최연수 씨가 마지막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균열의 5분의 4가 막혔어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압력이 가장 높게 집중되는 곳이었거든요. 온도 확인. 최연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하 165도. 안정적입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김성철, 마지막입니다. 집중하세요. 김성철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용접봉을 균열의 마지막 구분에 댔어요. 파란 불꽃이 다시 튀었습니다. 금속이 녹고, 식고, 다시 단단해졌죠.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김성철 씨의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 센티미터를 채웠습니다. 용접 완료. 그가 말했습니다. 최연수 씨가 즉시 확인했습니다. 균열은 완벽하게 막혀 있었어요. 그는 제어실에 무전을 쳤습니다. 한 번 탱크 균열 봉합 완료. 압력 확인 바랍니다. 제어실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압력 하강 중. 2.7, 2.6, 2.5. 갑판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울산 팀원들은 서로 껴안았고 선원들은 박수를 쳤어요. 저는 의무실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박정민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갑시다. 거기서 당신을 완전히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그곳이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노르드스타 3호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래 목적지였던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아니라 한국 울산으로요.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 탱크의 압력은 2.3까지 떨어졌고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어요. 최연수 씨와 울산팀은 갑판에 남아 탱크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2시간씩 자면서 24시간 내내 압력계를 지켰어요.
혹시 모를 2차 균열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압력 안정적입니다. 2.2 유지 중. 엔지니어가 4시간마다 보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선원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의무실에서는 한국 의료팀이 저와 에리크를 계속 돌봤습니다. 박정민 교수는 6시간마다 제 혈액을 채취해 수은 농도를 확인했어요. 해독제와 고압산소 치료를 반복하면서 제 몸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은 농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속도면 한국 도착 전까지 위험 수준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박정민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에리크는 여전히 에크모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기계를 점검하며 간호사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산소 포화도 94.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폐 속 독성 입자는 여전히 많아요. 한국에서 폐쇄정을 하기 전까지는 에크모를 뗄 수 없습니다. 이동 중에 문제는 없을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배는 북극해를 벗어나 노르웨이로 들어섰어요.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르틴. 에리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한국 가는 거지? 그래. 곧 도착해. 한국 사람들. 고마워. 에리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사흘째 되는 날, 배는 덴마크 해협을 지나 대서양으로 들어섰습니다. 울산까지는 아직 열흘 이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에리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팀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박정민 교수는 매일 아침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발의 떨림은 거의 사라졌고 시야도 선명해졌어요. 입안의 쇠맛도 많이 옅어졌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당신 체력이 좋으신가 봐요. 박정민 교수가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28년 일했으니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정밀 검사를 하겠습니다. 간과 신장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켜야 해요. 3달 정도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3달. 집에는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치료가 끝나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2딸.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이 저를 살렸다고. 한국 사람들이 북극해까지 와서 저를 구했다고. 엿새째 되는 날, 배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갑판을 스쳤어요. 북극의 추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갑판으로 나가 햇빛을 쬐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최연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연수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틴 씨, 한 가지 알아두세요. 이 배를 만든 중국 조선소는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용접 불량, 자재 불량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시는 그들에게 배를 맡기지 마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노르웨이 본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이번엔 우리가 막았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연수 씨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열흘째 되는 날, 배는 인도양을 지나 말라카 해협으로 들어섰습니다. 울산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의무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어요. 에리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에크모에 연결돼 있었지만 산소 포화도는 98을 유지했어요. 그는 가끔 농담도 했습니다.
한국 음식 먹어봤어? 아니, 넌? 나도 아니야. 도착하면 먹어보자. 우리는 웃었습니다. 살아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열이틀째 되는 날 새벽, 배는 한국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갑판으로 나가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멀리 육지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울산이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바다를 비췄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북극해에서 죽을 뻔했지만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오전 9시, 배는 울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는 이미 구급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온 추가 의료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에리크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박정민 교수와 김태준 교수도 함께 탔어요. 구급차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나라, 저를 구해준 나라, 감사합니다. 저는 박정민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민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의사니까요. 구급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까지 4시간.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료진 1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들것이 내려지자마자 저는 병원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복도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이며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측정됐죠. 독성대사센터로 이송합니다. 박정민 교수가 지시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깨끗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마르틴 씨, 지금부터 정밀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민 교수가 말했습니다. 간호사 2명이 들어와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어요. CT 촬영실이었습니다. 기계 속으로 들어가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혈액 검사였어요. 10개가 넘는 튜브에 피를 채웠습니다. 간 기능, 신장 기능, 중금속 농도, 전해질 수치. 모든 것을 확인한다고 했어요.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박정민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는 부드러웠고 이불은 따뜻했습니다. 12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는 거였어요. 한편 에리크는 중환자실로 직행했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즉시 폐쇄정 준비를 지시했어요. 에크모를 유지한 채로 기관지 내시경을 넣어 폐속 독성 입자를 제거하는 시술이었습니다. 폐포 깊숙이 금속성 밀입자가 박혀 있습니다. 일반 세척으로는 불가능해요. 고농도 식염수와 특수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겠습니다. 김태준 교수의 설명을 들은 에리크의 부인은 전화 너머로 울었습니다. 그녀는 노르웨이에 있었어요. 남편이 북극해에서 죽을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강합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김태준 교수의 말에 에리크 부인은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정민 교수가 차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은 농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위험 수준은 완전히 벗어났어요. 하지만 간 수치가 여전히 높습니다. 정상의 3배 정도예요. 신장 기능도 60% 수준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치료받아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2달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계속하고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약을 드셔야 해요. 그리고 매주 혈액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2달.
생각보다 길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가족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면회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박정민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오전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어요. 챔버 안에 들어가 2시간 동안 고농도 산소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치료가 끝나면 온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오후에는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제 팔다리를 움직이며 근력을 확인했어요. 북극해에서 침대에만 누워 있었던 탓에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동을 따라했어요. 한편 에리크는 첫 폐쇄정을 마쳤습니다. 시술은 4시간이 걸렸어요. 김태준 교수는 내시경으로 폐 속 구석구석을 세척했고 검은색 액체가 나왔습니다. 독성 입자가 녹아 나온 거였죠. 첫 시술 성공입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번 더 해야 합니다. 김태준 교수가 말했습니다. 에리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제 가족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잉그리드와 딸들 엘리사, 에마. 그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 엘리사가 제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껴안았어요. 9살짜리 딸의 몸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에마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13살 큰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죽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엄마가 매일 울었어요. 아내 잉그리드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당신이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어요. 한국이 날 살렸어. 이 사람들이 북극해까지 와서 날 구했어. 알아요. 회사에서 다 들었어요. 한국 의사들, 한국 엔지니어들, 모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날 오후, 박정민 교수가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소개했어요. 이분이 절 살린 박정민 교수님입니다. 박정민 교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마르틴 씨가 워낙 체력이 좋으셔서 회복이 빨랐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북극해에서 죽었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잉그리드도 일어나 박정민 교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환자가 건강해지는 게 저희에겐 가장 큰 보람입니다. 박정민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중환자실에서는 에리크의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2번째 폐쇄정 직후 그의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90에서 85, 80으로. 에크모 펌프가 막히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즉시 달려왔어요. 그는 초음파로 에크모관을 확인했습니다. 관 안에 혈전이 생기고 있었어요. 항응고제, 추가 투여, 펌프 속도 올립니다. 김태준 교수의 지시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움직였고 약이 주입됐어요. 10분이 지나자 산소 포화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85, 90, 93. 안정됐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에리크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나아질 겁니다. 에리크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3일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혈액 검사 결과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의 2배로 떨어졌고 신장 기능은 75%까지 올라왔어요. 박정민 교수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보다 빠릅니다. 이 속도면 1달 반 정도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물론 귀국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정말 살아남은 거예요. 북극해의 그 지옥 같은 순간에서 아내와 딸들은 일주일을 함께 있다가 노르웨이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사는 떠나기 싫다며 울었어요. 아빠, 나도 여기 있을래요. 학교 가야지. 아빠는 곧 집에 갈 거야. 저는 딸을 달랬습니다. 잉그리드는 떠나기 전 병실에서 박정민 교수를 다시 만났어요. 교수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르틴 씨가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게 저희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박정민 교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잉그리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한편 중환자실의 에리크는 네 번째 폐쇄정을 마쳤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내시경으로 폐를 다시 확인했어요. 독성 입자가 거의 다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에크모를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말했습니다. 에리크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21 동안 그 기계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 숨 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펌프 속도를 줄이면서 당신 폐가 스스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에크모 펌프 속도를 천천히 낮췄어요. 분당 4,000회전에서 3,500, 3,000, 2,500. 산소 포화도 확인. 92. 안정적입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계속 속도를 낮췄어요. 2,000, 1,500, 1,000. 산소 포화도 90. 유지 중입니다. 에리크는 스스로 숨 쉬고 있었어요. 그의 폐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좋습니다. 펌프 완전히 멈춥니다. 김태준 교수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에크모 기계의 소리가 멈췄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에리크의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산소 포화도 91. 스스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환호했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에리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해냈습니다. 이제 당신 폐로 숨 쉬는 겁니다. 에리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말을 하지 않았던 탓이었죠. 천천히 하세요. 목소리는 며칠 지나면 돌아올 겁니다. 김태준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에리크를 만나러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에크모 기계는 치워져 있었고 그의 목에는 얇은 산소줄만 걸려 있었습니다. 에리크. 제가 부르자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마르틴. 그가 목이 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살았구나. 너도 살았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함께 죽을 뻔했던 우리가 함께 살아남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 대단해. 에리크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뭘 배웠을까? 에리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진짜 도움이 뭔지. 중국은 우릴 숨기려 했어. 한국은 우릴 살리려 했고. 에리크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사고를 은폐하려 했어요. 자기들 체면과 이익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비용도 묻지 않고 계약도 없이 그냥 사람을 살리러 왔어요. 우리 회사에 말해야 해. 다시는 중국 배 쓰지 말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럴 거야.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5주째 되는 날, 저는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정민 교수가 외출 허가를 내줬거든요. 물리치료사 1명이 동행했어요. 멀리 가지 마시고 병원 주변만 걸으세요. 30분 이내로요. 알겠습니다.
저는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5월의 서울은 따뜻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쬐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바쁘게 걷고 있었죠. 저는 병원 맞은편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나무를 바라봤어요. 초록색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북극해에서 죽을 뻔했을 때 저는 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햇살, 바람, 나무, 웃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했어요. 살아있다는 것에.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작은 꽃집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장미 한 다발을 샀어요. 물리치료사가 물었습니다. 누구 드릴 건가요? 박정민 교수님께요. 병실로 돌아와 저는 박정민 교수가 회진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그가 들어왔어요. 외출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받아주세요. 저는 장미를 내밀었습니다. 박정민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예요? 감사의 표시입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요. 아니에요. 이건 제 일이었고. 교수님.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이 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받아주세요. 박정민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꽃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르틴 씨.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반 후면 노르웨이로 돌아갑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잊지 못할 겁니다.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저를 살렸으니까요. 일주일 후 박정민 교수가 차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마르틴 씨. 간 수치 정상, 신장 기능 90%, 수은 농도는 안전 범위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퇴원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비행기 타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완전히 나은 거예요. 북극해에서 죽어가던 제가 이제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노르웨이 가셔도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는 받으셔야 해요. 현지 병원에 소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에리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가 웃으며 일어났어요. 마르틴, 들었어? 나도 다음 주에 퇴원이래. 정말? 응. 김태준 교수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어. 폐 기능이 80%까지 회복됐대.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함께 죽을 뻔했던 우리가 함께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 에리크가 말했습니다. 응. 이 사람들은 진짜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노르웨이 본사에서 공식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노르딕 LNG 트랜스포트의 사장 토르 올센과 기술이사 페테르 한센이었어요. 그들은 서울 아산병원과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하기 위해 왔습니다. 병원 회의실에는 박정민 교수, 김태준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저와 에리크도 참석했어요. 토르 올센 사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선원 2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비용도 묻지 않고 계약서도 없이 그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10,000km를 날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40년간 해운업에 종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신은 처음 봅니다. 한국은 단순히 의료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박정민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르틴 씨와 에리크 씨가 무사히 회복하신 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아닙니다. 토르 올센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병원이 거절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사례가 없다고, 보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한국과 함께합니다. 우리 선원들의 긴급 의료는 모두 한국에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박도 한국에서 건조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계약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대표단은 울산으로 이동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본사 회의실에서 최연수 씨와 긴급대응팀을 만났어요. 페테르 한센 기술이사가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팀은 48시간 안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극저온 용접, 압력 제어, 2차 균열 방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최연수 씨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배가 안전해야 선원들도 안전하니까요. 중국 조선소는 품질보다 비용을 우선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안전을 우선했습니다. 페테르 한센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모든 LNG선은 현대중공업에 주문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최연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와 에리크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의료진이 모여 있었어요. 박정민 교수, 김태준 교수, 그리고 저희를 돌봐준 간호사들. 정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박정민 교수가 말했습니다. 에리크도 김태준 교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이 제 생명을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준 교수가 에리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붐비는 사람들, 초록색 가로수들.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마르틴, 에리크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 응. 한국이 있어서. 한국이 우리를 2번 구했어. 배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였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제 생명을 돌려주셔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결코 작아지지 않을 겁니다. 12시간 후, 저는 오슬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 왔어.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에마와 잉그리드도 다가왔어요.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배 안 타요?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탈 거야. 하지만 안전한 배만 탈 거야. 한국 배로. 한국이 아빠 살렸어요? 그래. 한국이 아빠를 살렸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잉그리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서울 아산병원의 헌신, 울산 기술진의 정확함, 그들의 따뜻함. 한국은 사람을 살리는 나라였어. 돈보다, 체면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어. 그럼 우리도 언젠가 한국에 가봐야겠네요. 그래, 꼭 가야 해. 내가 다시 태어난 곳이니까. 한 달 후, 노르웨이 기술감독청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르드스타 3호 사고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기술력은 가격이 아니라 안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은 32명의 선원을 구했고 2명의 생명을 되살렸습니다. 이제 노르웨이는 한국과 함께 해양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제 일처럼 기뻤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서울아산병원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박정민 교수님께, 김태준 교수님께 제 근황을 전하고 감사를 표현하죠. 그분들은 항상 따뜻하게 답장을 보내주십니다. 건강하게 지내신다니 기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선원 동료들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제 딸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겠다고. 서울 아산병원을 방문하고 울산 현대중공업을 보여주겠다고.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을 그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북극해에서 죽을 뻔했던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힘이나 부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따뜻함을 느끼셨나요? 누군가의 헌신이 여러분의 삶을 바꾼 적이 있나요? 저에겐 한국이 그런 존재입니다. 제 생명을, 제 미래를, 제 가족을 지켜준 나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한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저를 살려준 모든 분들께.